저는 한철수입니다. 2003년 31살이었던 그해 3월 새벽 3시 저는 동생 철민과 최 선생 이렇게 셋이서 두만강 얼음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얼음이 꼭 짐승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북쪽 강변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국경 경비병입니다. 우리 셋은 동시에 얼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얼음이 배에 닿았는데 살을 베는 것 같았어요. 불빛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우린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 철민이가 제 등을 세게 누르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동생을 잡으려고 했지만 철민이는 이미 불빛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를 가진 동생이 형을 살리려고 대신 나간 겁니다. 철민이는 한번 슬쩍 돌아보고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온 쪽으로. 그때 경비병 둘의 손전등이 동시에 동생 쪽을 비쳤습니다. 최 선생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중국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서라. 철민이를 쫓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를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북한 강변으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철민이가 잡혔는지 아직 뛰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린 같은 날 태어난 친구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강을 건넜고 한 사람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가 저의 모든 걸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쌍둥이 형제와 헤어진 20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산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함경북도 끝자락, 산이 사방을 둘러싼 곳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숨을 쉬면 콧속이 얼어붙는 느낌이 나요. 그런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무산 광산이 있었습니다. 철광석을 캐는 광산이에요. 마을 사람 10명 중 7은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이면 갱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줄이 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녁이면 그 사람들이 얼굴에 시커먼 가루를 묻히고 내려왔습니다. 철가루요. 그게 무산의 냄새였습니다. 쇠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1972년 10월 15일 저와 철민이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3분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3분이요. 그 3분 때문에 제가 형이 되었습니다. 철민이는 그 3분을 평생 억울해했어요. 형아, 3분 차이가 뭐라고. 그게 입버릇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키도 같고 얼굴도 같고 목소리도 같았어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저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철민이가 수학 시험을 망쳤어요. 다음 날 제 시험을 봐야 했는데 철민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아, 나 대신 들어가라. 저는 들어갔습니다. 철민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봤어요. 선생님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들켰지만요. 어머니가 둘 다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철민이가 울면서 웃었어요. 저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 눈썹에 흉터가 있어요. 6살 때 언덕에서 굴러서 돌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많이 났어요. 철민이가 울면서 저를 업고 집까지 뛰었습니다. 저보다 철민이가 더 울었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눈썹에 흉터 있는 놈이 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철민이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자기가 업고 뛰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처럼. 제가 그만해라 해도 만나랬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한영호, 무산광산 갱도 광부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갱도에서 철광석을 캐고
저녁에 집에 오면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한테도 철민이한테도 잘 안 웃었어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저희 둘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웃음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손목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련제 시계였어요. 유리에 금이가 있었고 줄은 달아서 가죽이 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시계를 매일 찼어요. 광산에 갈 때만 빼놓았습니다. 갱도에서 부딪히면 망가지니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 시계를 풀어서 밥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다시 찼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하루였어요. 시계를 내려놓고 시계를 다시 차고 저는 아버지가 출근한 뒤에 그 시계를 들고 귀에 대보곤 했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소리가 집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길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철민이가 14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저는 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형이다. 3분이든 3년이든 형은 형이야. 철민이를 지켜라.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담배를 피웠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그렇게 긴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소리까지 기억해요. 낮고 짧았습니다. 근데 무거웠어요. 1994년이었습니다. 제가 22살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아침에 시계를 밥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저는 그날 비번이어서 집에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광산 지상 작업에 나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옥수수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오후에 광산 쪽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무산에서 사이렌은 한 가지 뜻이었어요. 갱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어머니도 뛰었습니다. 광산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누구 남편, 누구 아버지가 안에 있다고. 저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갔습니다. 갱도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3번 갱도,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었어요. 구조대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막았어요. 위험하다. 들어가지 마라. 저는 주먹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산 입구에 서서 기다리는 것밖에. 어머니는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못 봤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해가 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구조대가 나왔습니다. 들것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들것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저는 그 천을 들춰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철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퇴근할 때 묻어오던 그 가루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철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지상 작업장에서 소식을 듣고 뛰어온 거예요. 철민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고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어야 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냥 동생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밥상 위를 봤습니다. 아버지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아침에 놓고 나간 그 자리 그대로. 저는 시계를 들었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아버지는 안 돌아오는데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시계가 멈췄습니다. 태엽을 안 감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매일 감던 태엽을 아무도 감지 않았습니다. 4시 25분. 시계는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시계를 감지 않았습니다. 멈춘 채로 두었어요. 왜 감지 않았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감을 수가 없었어요. 감으면 아버지가 진짜 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울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울지 않으셨어요.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앉아서 울고 계셨어요. 소리를 죽이고 울고 계셨습니다. 행주로 입을 막고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어머니가 울음을 멈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가 울음을 다 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형이 되었습니다.
3분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떠나서 형이 되었습니다. 광산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일하던 그 갱도에 22살이었습니다. 1996년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배급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이 1번이 되고 1번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국가가 어려우니 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디오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내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안 보였어요. 그 다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가 늘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저녁이면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다녔는데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조용해진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갱도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박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58이었는데 60이 넘어 보였어요. 등이 굽었고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갱도에 들어왔어요. 곡괭이를 들면 손이 떨렸지만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나서 박노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울이 없으니 모를 뿐이에요. 어느 날 갱도 안에서 박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소리도 없이요. 곡괭이를 내려치다가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박노인을 일으키려고 어깨를 잡았는데 뼈가 만져졌습니다. 살이 없었어요. 어깨를 잡은 게 아니라 뼈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갱도 안은 바깥보다 따뜻한데 박노인의 몸은 차가웠어요. 저는 등에 업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었어요. 갱도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에 아팠습니다. 박노인을 내려놓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얕게 누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박노인의 입에 물을 적셔줬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이 갈라진 틈으로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박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미안하다, 젊은 동무. 쓰러져서 미안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업고 나와서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박노인은 갱도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박노인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갱도 안에서 곡괭이 소리가 났어요.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소리는 같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갱도에서 하나씩 멈추고 있구나. 아버지의 시계처럼 태엽이 다 풀리면 멈추는 거구나. 박노인의 태엽이 다 풀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제 태엽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랐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올라갔습니다. 풀을 뜯었어요. 잔뿌리를 캤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삶아서 죽을 끓였어요.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걸 삶아서 먹었습니다. 입안이 꺼끄러웠어요. 배는 차는 것 같은데 힘이 안 났습니다. 그게 매일이었어요.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영하 25도. 저는 갱도에 들어가면 오히려 좀 나았어요. 땅속은 바깥보다 따뜻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철민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난방용 석탄도 배급이 끊겼어요. 어머니는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그게 금방 타서 사라졌어요. 저는 갱도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어머니와 철민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방이 차가웠어요. 숨을 쉬면 입김이 보일 정도로. 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이니까요. 철민이는 달랐어요. 동생은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풀죽을 끓여주면 어메 이거 맛있수다 하고 웃었어요. 맛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풀을 삶은 건데 그래도 철민이가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웃음이 밉기도 했습니다. 뭐가 웃기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우리 집을 지킨 거예요. 제가 지킨 게 아닙니다. 철민이의 웃음이 지켰어요.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한 건 1997년이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남한으로 치면 시장 같은 곳입니다. 허가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서 물건을 파는 곳이에요.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합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속이 나오면 다 뺏겼어요. 어머니는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어서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겨울이면 갈라졌어요. 갈라진 틈에 핏물이 맺혔는데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단속이 나와서 어머니 두부를 뺏어간 날 어머니가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먹을 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철민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형아, 이러다 엄해 죽겠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저는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요. 철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같은 얼굴이니까 제 표정을 읽는 건 쉬웠을 거예요.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아, 괜찮지 않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두만강은 우리 마을에서 걸어서 1시간이면 갔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밤에 강변에 나가면 중국 쪽 불빛이 보였어요.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가로등 불빛, 가끔은 자동차 불빛. 저쪽은 밤에도 밝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전기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들어왔어요. 어두웠습니다.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웠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어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얼굴을 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코끝이 얼얼했어요. 저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서 저쪽을 봤습니다. 불빛이 가까워 보였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강이 있었어요. 얼어 있어도 강은 강이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뭔가 뒤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저쪽 불빛이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만약에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에 강을 건너면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췄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반역이니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불빛은 안 사라졌어요.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보게 됐습니다. 과자, 라면, 옷, 포장이 깨끗했어요. 글씨가 중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 포장지의 색깔이 기억납니다. 빨갛고 노랗고 우리가 먹는 것과는 달랐어요. 저는 중국 과자를 한 봉지 사서 철민이한테 줬습니다. 철민이가 한 개 먹고 눈이 커졌어요. 형아, 이게 과자야? 과자 맛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고 바삭한 과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쯤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강을 건넜다. 누가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다. 누가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보냈다. 소문이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크게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위부에 들키면 끝이니까요. 보위부라고 있습니다. 끌려간 사람은 가족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건 반역이었어요. 잡히면 죽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형이니까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밥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밥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없다. 그 한마디를 하는 어머니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하고 계셨어요. 자식한테 밥을 못 차린 게 창피한 거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또 괜찮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아버지 시계를 꺼내서 봤어요. 4시 25분. 멈춘 채로 아버지가 갱도에서 나오지 못한 그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어머니도 멈춘다. 철민이도 멈춘다. 이 마을에서 하나씩 멈추고 있었습니다. 시계처럼.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요. 며칠 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었어요.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0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우리 무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중국 연변 조선족이었어요. 성이 최 씨였습니다. 다들 최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사람을 강 건너로 보내주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최 선생의 얼굴을 보면서
며칠 전 강변에서 떠올렸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건너면, 그때는 혼자 머릿속에서 지운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 생각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앉아라. 저는 앉았습니다. 철민이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이는 나중에 부른다. 왜 저한테만 먼저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최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벽 너머로 새 나가면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간다.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남한으로 갈 수 있다. 비용은 한 사람당 3,000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두부를 1년은 팔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셋이 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저와 철민이. 셋이요. 최 선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힘듭니다. 길이 험해요. 걸어야 합니다. 많이 걸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해 55이었어요. 다리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장마당에 나갈 때도 절뚝거리셨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둘이요. 저와 동생. 최 선생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면 됩니다. 돈은 6,000위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장마당 장사만으로는 안 되는 돈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집을 판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빌렸거나.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와 어머니와 최 선생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3월, 강이 얼어 있을 때 두만강이 꽁꽁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월이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너무 일찍 가면 경비가 삼엄하고 너무 늦으면 얼음이 깨집니다. 그 사이를 노려야 했어요. 최 선생이 돌아간 뒤에 철민이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최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주셨습니다. 철민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매는요. 어머니가 나는 안 간다고 하셨어요. 철민이가 왜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안 되잖아 라고 하셨어요. 철민이가 그럼 나도 안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걸. 어머니를 두고 가는 건 철민이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이었어요. 형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먼저 부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먼저 받아들여야 철민이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돈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절하면 어머니가 마련한 그 모든 게 무너집니다. 가면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겁니다. 어느 쪽도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철민이를 따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당이었어요. 겨울 밤이라 별이 많았습니다. 숨을 쉬면 하얘졌어요. 저는 동생한테 말했습니다. 어매가 우리 보내려고 집을 팔았다. 우리가 안 가면 어매는 집도 없고 우리도 여기서 굶는다. 철민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형아, 어매 혼자 괜찮을까? 저는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이 나왔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철민이도 알고 아마 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도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아. 그때부터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2달이었어요. 2달이 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저는 갱도에 들어갔고 철민이는 지상 작업을 했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예전보다 양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옥수수 밥에 된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본인은 안 드셨어요. 배 안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출발 열흘 전부터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옆에 누운 철민이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같이 자는 게 당연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열흘 뒤에는 이 숨소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잠이 달아났어요. 출발 닷새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리다가 갑자기 부엌 뒤쪽 장안을 뒤지셨어요. 한참을 뒤지시더니 보자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뭔가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걸 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장 안에 넣으셨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 시계를 싸둔 보자기였을 겁니다. 출발 전날 저한테 주시려고 미리 확인하셨던 거예요. 출발 사흘 전 저는 갱도에 들어가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광산 입구의 녹슨 철문, 갱도로 이어지는 비탈길, 그 위에 쌓인 잔설. 매일 보던 것들인데 그날은 다 보였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면 다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까지. 밤이면 저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최 선생이 알려준 길이었어요. 집에서 강변까지 1시간, 강을 건너는데 20분, 중국 쪽에 차가 대기한다. 그날 밤 경로를 그리다가 철민이 쪽을 봤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한쪽 손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길었어요. 제 손가락이랑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봤어요. 잡지는 않았습니다. 경로를 이어 그렸습니다. 연변까지 차로 3시간. 거기서 숨어 지낸다. 기회가 오면 몽골 쪽으로 이동한다. 몽골에서 남한 대사관으로 간다. 최 선생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저는 밤마다 그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이 보였어요. 얼음 위를 걷는 제 발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철민이의 발이 보였어요. 그런데 경로를 그리다 보면 중간중간 막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경비병 교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얼음이 생각보다 얇으면, 중국 쪽에 차가 안 와 있으면,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이불 속에서 손이 차가워졌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으로 들었어요. 탈북 시도자는 먼저 보안서에 끌려갑니다. 보안서, 남한의 경찰서 같은 곳인데 거기서 조사를 받습니다. 누가 도와줬는지, 어디로 가려 했는지, 남한 사람과 접촉했는지 다 돼야 합니다. 안 되면 맞습니다. 돼도 맞습니다. 그 다음 교화소로 갑니다. 들어가면 언제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운이 나쁘면 관리소로 갑니다. 관리소에 들어가면 가족도 같이 끌려갑니다. 저 혼자 잡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까지 가는 겁니다. 철민이까지 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면 어머니가 마련한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집까지 팔아서 만든 돈이요. 가도 죽고 안 가도 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풀었습니다. 또 쥐었습니다. 최 선생이 한 가지 말한 게 있었어요. 경비병 교대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빈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 건넙니다. 새벽 3시. 저는 그 시간을 머릿속에 박았습니다. 3시에 강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전에 강변에 도착해야 합니다. 집에서 강변까지 1시간이니까 12시에 나서야 합니다. 숫자를 하나씩 맞추면 덜 무서웠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생각하면 손이 좀 덜 떨렸습니다. 3월이 다가왔습니다. 출발 이틀 전이었어요. 최 선생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어머니와 저와 철민이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 들어오더니 앉으면서 말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비가 강화됐다고 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교대를 바꿨는데 경비병이 늘었다고, 2명이 같이 움직이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최 선생은 저와 철민이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습니다. 1명만 됩니다. 2명이면 둘 다 위험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1명이라는 그 말이 20년의 이별이 될 줄은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을 봤어요. 최 선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철민이를 봤습니다. 철민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에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가고 누가 남는가의 문제라는 걸. 저는 말했어요. 철민이를 보내주십시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형이니까, 형이 남는 게 맞으니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동생을 지켜라. 동생을 보내는 게 지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민이가 말했어요. 형아,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듣는 떨림이었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오래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철수가 가라.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너는 형이다. 가서 자리를 잡아라. 자리를 잡으면 철민이도 데려갈 수 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이가 말했어요. 어메, 나도 갈 수 있어요. 나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먼저 가야 한다. 형이 길을 만들어야 네가 간다. 철민이가 어메라고 한 번 더 불렀어요.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짧게.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틀 뒤 밤 12시에 강변에서 만납시다. 한 명만. 그리고 나갔습니다. 방에 셋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철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도 아니고 괜찮아도 아니고 어떤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철민이가 먼저 말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형아, 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가서 돈 벌어. 나도 데려가.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부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시계를 내미셨어요. 멈춘 시계. 4시 25분에 서 있는 그 시계요. 가져가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손에 올려놓으니 차가웠습니다. 쇳덩이 같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어요. 장마당에서 두부를 만지던 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계셨어요. 한참을.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부엌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2003년 3월 그날이 왔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갱도에 들어갔습니다. 곡괭이를 들었어요. 철광석을 캤습니다.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 갱도에 다시 안 들어온다는 걸. 저는 아버지가 죽은 그 갱도에서 아버지처럼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 떨린 건지 무서워서 떨린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쌀밥이었습니다. 쌀밥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옥수수밥도 아니고 풀죽도 아니고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반찬은 된장하고 무김치. 그게 다였는데 저는 그 밥상을 오래 봤습니다. 철민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형아, 밥 식겠다. 웃으면서요. 어머니도 앉으셨습니다. 셋이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오늘 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났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게 셋이 같이 먹는 마지막 밥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철민이가 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밤이었어요. 하늘에 별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였습니다. 접어서 작게 만든 종이. 펼쳐보니 철민이가 쓴 글이었어요.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철민이 글씨는 원래 삐뚤어요. 저도 삐뚤고. 형아, 나중에 읽어. 지금 읽지 마.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동생이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종이를 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남한에 도착해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밤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건지,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건지,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제 외투 단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단추를 다 채우고 나서 제 가슴팍을 한번 탁 치셨어요. 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철민이는 같이 강변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최 선생이 그건 괜찮다고 했어요. 강변까지는 둘이 가도 된다고. 건너는 건 한 명이지만 거기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저와 철민이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1시간이었어요. 길이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켤 수 없었어요. 달빛에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걸릴 때마다 철민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가 넘어질까봐.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철민이는 안 놓았어요. 걸으면서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형아, 나만은 밥 많다며? 저는 그렇다더라 고했어요. 거기 가면 쌀밥 매일 먹을 수 있대? 그렇다더라. 형아, 나도 데리러 와야 한다. 알지? 저는 안다고 했습니다. 철민이가 약속해라고 했어요. 저는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서 서로 얼굴은 안 보였어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같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번갈아 나왔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최 선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왔습니까?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이 앞에 서고 저와 철민이가 뒤에 섰습니다. 최 선생이 저를 봤어요. 그 다음 철민이를 봤습니다. 한 명만 건넙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강변에서 들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철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웃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얼굴이었어요. 형아, 빨리 가. 그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일부러 밝게 한 거였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안기만 했습니다. 철민이도 안았어요. 같은 키라서 턱이 서로 어깨에 닿았습니다. 몇 초였는지 모릅니다. 오래 안고 있고 싶었는데 최 선생이 가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동생을 놓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강 절반쯤에서 경비병 불빛이 켜졌습니다.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철민이가 제 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경비병 쪽으로 저를 살리려고. 저는 최 선생에게 끌려서 중국 쪽 강변에 올라섰습니다. 무릎까지 물에 젖어 있었어요. 얼음이 깨진 구간을 밟았던 겁니다. 물이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것 같았어요. 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나던 소리가 멈춰 있었어요. 경비병 고함도 발소리도 조용했습니다. 철민이가 잡힌 건지 도망친 건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최 선생이 제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움직여요.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걸었어요. 다리가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머리는 멈춰 있는데 다리만 움직였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달랐어요. 강변 모래가 아니라 마른 흙이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길이 나 있었어요. 최 선생이 앞에서 걸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한 발, 한 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강이 보이고 강 건너에 무산이 있고 무산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옆에 철민이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리가 멈출 것 같았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30분쯤 걸었을 때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어요. 최 선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저는 탔어요. 차 안이 어두웠습니다. 시트에 앉았는데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제야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어요. 이가 부딪혔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몸이 그때서야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나무가 지나가고 가끔 불빛이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아버지 시계가 만져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시계를 꺼내서 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유리에 비친 달빛으로 바늘이 보였어요. 4시 25분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어요. 간판에 중국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글도 보였어요. 연변이었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동네요. 최 선생이 차를 세웠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내리세요. 저는 내렸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단층짜리 농가였어요. 마당에 닭이 2마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몸이 작았어요. 최 선생이 왕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왕 아줌마는 저를 아래 위로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라.
말투에 함경도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족인데 우리 쪽 말을 쓰는 분이었어요.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있으세요. 제가 다음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 달쯤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선생이 떠나고 왕 아줌마 집에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온돌이었는데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바닥에 누웠어요. 등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얼음 위가 보였어요. 철민이가 일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뒤에서 경비병 고함이 들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랬어요. 눈을 감으면 강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왕 아줌마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강을 건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나흘 동안 저는 동생을 두고 왔고 나라를 떠났고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의 집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흘 전에는 갱도에서 곡괭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숨어 있었습니다. 나흘이 나흘 같지 않았어요. 왕 아줌마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낮에는 밭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밥을 차렸어요. 저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잡히니까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지면 끝이에요. 저는 그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을 열지 못했어요. 밖을 내다보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 앞에서는 안 울었어요. 왕 아줌마가 밭에 나간 낮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였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울던 것처럼 행주 대신 이불이었을 뿐이에요. 철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잡혔을까? 맞았을까? 어디로 끌려갔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울고 나니까 좀 가라앉았어요. 조금이요. 왕 아줌마가 저녁에 돌아와서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김이 올라왔어요. 된장 냄새가 어머니 부엌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왕 아줌마가 저를 봤어요. 밥 먹어라. 살아야 찾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묵직했습니다. 저는 왕 아줌마를 봤어요. 왕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저쪽에서 죽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뒤로 아줌마는 아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등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왕 아줌마가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저는 그 등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다른데 등이 같았어요. 자식한테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어머니의 등이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왕 아줌마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빨리.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급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 아줌마가 말했어요. 공안이 이 동네 돈다. 누가 신고한 것 같다.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 아줌마가 제 팔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부엌 바닥에 나무판이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그걸 들어 올렸어요. 밑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 저장실이었어요. 김치를 묻어두는 곳인데 비어 있었습니다. 들어가, 소리 내지 마. 저는 들어갔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아줌마가 나무판을 덮었습니다. 어두웠어요. 흙 냄새가 났습니다. 축축했어요. 차갑고 좁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어요. 등 뒤로 흙벽이 닿았는데 축축한 흙이 외투에 스며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냄새가 짙었어요. 오래된 김치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시큼하고 차가운 냄새. 허리가 아팠습니다. 웅크린 자세가 아픈 건지 무서워서 몸이 굳은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왕 아줌마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남자 발소리. 둘, 공안이 들어온 거였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왕 아줌마가 중국어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아줌마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웃으면서 뭔가 말했어요. 공안이 뭔가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또 대답했어요.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여기서 잡히면 돌아간다. 돌아가면 보안서에 끌려간다. 제이막에서 밤마다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 경로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보안서에서 교화소로, 교화소에서 관리소로. 그러면 아무도 없다. 어머니한테 아무도 안 남는다. 나무판 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위였어요. 제 머리 위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판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가느다란 빗줄기. 그 빛이 제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를 봤습니다. 손등 위에 떨어진 빛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위에 선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빛이 손등에서 손가락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시 손등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가 얼마였는지 모릅니다. 3초였을 수도 있고 30초였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같았습니다. 왕 아줌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말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줌마가 공안을 부엌에서 다른 방으로 유도하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나무판 위에서 떠났습니다. 멀어졌어요. 대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 나무판이 열렸어요. 왕 아줌마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와라. 저는 기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허리를 펴는데 등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으니까. 손을 보니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왕 아줌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밥 먹어라.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왕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처음으로요. 아줌마,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왕 아줌마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못 살렸다. 너라도 살아야지. 그게 다였어요. 아줌마는 돌아서서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렇게 서 계셨어요. 부엌에서. 등을 보이고 왕 아줌마의 등이 어머니 등과 겹쳤습니다. 공안이 다녀간 뒤로 왕 아줌마가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대문을 확인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그리고 날이 밝기 직전에 한 번. 저는 아줌마가 대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은 뭔가를. 아들을 잃은 사람은 위험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공안 소동 이후로 열흘을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최 선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왕 아줌마가 알려줬습니다. 길이 열렸다. 내일 떠난다. 떠나는 날 아침, 왕 아줌마가 보따리를 하나 쌌어요. 옥수수 빵 4개하고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물 1병. 길에서 먹어라. 저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왕 아줌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아줌마가 뒤에서 말했어요. 살아라. 그래야 찾는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갈 것 같았어요. 또 최 선생이 보낸 차가 골목 끝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이었어요. 짐칸에 탔습니다. 짐칸에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람 하나 들어갈 틈이 있었어요. 저는 그 틈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상자에서 사과 냄새가 났어요. 과일 운반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칸 안은 어두웠어요. 상자 사이에 끼어 앉아 있으니까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상자 모서리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사과 냄새가 진했어요. 달콤한 냄새인데 배가 고프니까 속이 뒤집혔습니다. 왕 아줌마가 싸준 옥수수빵을 꺼내서 1개 먹었어요. 딱딱했습니다. 입안에 침이 없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껴야 했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운전석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운전사가 뒤를 향해 뭔가 말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목소리가 급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트럭이 더 느려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 운전사가 뭔가 대답했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상자 뒤에 몸을 붙였어요.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쇠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 빛이 들어왔습니다. 낮이었어요. 햇빛이 짐칸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상자 뒤에 웅크린 채로 눈을 감았어요. 감아도 밝았습니다. 눈꺼풀이 빨갛게 보였어요. 발소리가 짐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무거운 발소리, 군화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상자 하나를 두드렸어요. 통통. 그 다음 옆 상자를 두드렸습니다. 통통.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있는 쪽으로. 상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들어 올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상자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제 앞에 쌓여있던 상자 중 하나였어요. 벽이 한 겹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상자가 2개 남았어요. 2개. 하나만 더 치우면 제가 보입니다. 저는 몸을 더 웅크렸어요.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최대한 작아지려고 했어요. 심장이 귀에서 뛰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왕 아줌마 집 저장실에서도 이랬습니다. 또 이러고 있었어요. 숨어서 웅크리고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상자 위를 손으로 훑었어요.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과 상자 겉면을 쓸어보는 소리. 그 손이 제 쪽 상자 위에 왔습니다. 상자 모서리를 잡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상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다른 사람이 운전사한테 뭔가 말했습니다. 크게, 급한 말투였어요. 짐칸 안에 있던 사람이 멈췄습니다. 손이 상자에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짐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달리기 시작해도 자세를 풀지 못했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쥔 줄도 몰랐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3월인데 땀이 났습니다. 상자 하나 차이였어요. 그 사람이 상자를 하나만 더 치웠으면 끝이었습니다. 트럭은 하루 반을 더 달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서 차를 바꿨어요. 승용차였습니다. 운전사가 달라졌어요. 중국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최 선생이 보낸 사람이라고만 들었어요. 승용차로 이틀을 달렸습니다. 북쪽으로, 몽골 국경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한번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종이였어요. 철민이가 강변에서 준 종이 접힌 채로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꺼내서 봤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접힌 면을 만져보기만 했어요. 종이가 얇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접힌 자리를 쓸었어요. 철민이가 이걸 접었겠지. 삐뚤게 접었겠지. 저도 삐뚤게 접으니까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돌아갈 것 같았어요. 이 차에서 내려서 왔던 길을 되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시계 옆에 아버지 시계와 철민이 종이가 같은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밤이었어요. 운전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말하면서 북쪽을 가리켰어요.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짧았습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운전사의 표정이 달랐어요. 눈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뜻이었는지 저는 걷기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사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별을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낮에는 따뜻했다고 했는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어요. 외투를 여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북쪽으로 최 선생이 알려준 대로 별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발이 빠졌어요. 한 발 내딛는데 힘이 2배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건물인가 생각했습니다. 최 선생이 말한 몽골 쪽 마을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이 뚜렷해졌어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차였어요.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차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2명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중국 쪽인지 몽골 쪽인지 알 수 없었어요. 국경이 어디인지 표시가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선 하나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중국 순찰되면 끝입니다. 잡혀서 돌아가는 겁니다. 몽골 군인이어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최 선생은 몽골 쪽은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뒤로 가면 중국이고 중국에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도 뒤도 안 됐습니다. 저는 서서 봤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 옆에 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보였어요. 하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담배 연기가 제 쪽으로 왔어요. 냄새는 안 났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운전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표정이 심각했던 그 한마디. 이거였구나. 순찰이 있다는 뜻이었구나. 알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모래 위에. 모래가 차가웠어요. 배에 닿았는데 두만강 얼음 위에 엎드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철민이가 옆에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로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어갔습니다. 바람이 모래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가 제 숨소리보다 큰지 작은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저장실에서는 벽이라도 있었습니다. 트럭에서는 상자라도 있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과 모래 사이에 제 몸 하나만 있었어요. 숨을 곳이 없다는 게 숨는 것보다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모래가 옷에 들어왔습니다. 목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입을 다물었는데도 이 사이에 모래가 끼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저 차를 피해가야 했어요. 불빛이 비추는 범위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기어가면서 세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팔꿈치를 짚고 몸을 끌 때마다 한 번으로 쳤어요. 100번을 세었을 때 고개를 돌려서 차 쪽을 봤습니다. 불빛이 조금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보였습니다. 저한테서 불빛이 보인다는 건 저쪽에서도 이쪽이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기었습니다. 팔꿈치가 까졌어요. 모래가 까진 살에 닿았는데 따가웠습니다. 무릎도 까졌어요. 바지가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200번째에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불빛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별처럼 작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다리가 떨렸어요. 일어서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자꾸 뒤를 봤어요. 불빛이 더 작아졌습니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쫓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중국 순찰이었는지 몽골 군인이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었어요. 지나왔으니까. 살아서 지나왔으니까.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안 움직이는 순간이 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무산에서 두만강까지 1시간을 걸었습니다. 왕 아줌마 집에서 한 달을 숨었습니다. 트럭과 차를 타고 사흘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막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중국인지 몽골인지도 모릅니다. 아는 건 하나였어요. 아직 안 멈췄다는 것. 아, 이대로 여기서 끝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시계를 꺼냈습니다. 유리에 별빛이 비쳤어요. 4시 25분. 멈춘 시계. 아버지가 멈춘 시간. 저는 멈추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어머니한테 약속을 못 지킵니다. 철민이한테 약속을 못 지킵니다.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동이 터올 때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건물이었어요.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는 불빛이 여러 개였어요.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마을이었어요. 재물이.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걸었어요. 두만강 건너에서 봤던 중국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불빛을 향해 걸었어요. 그때는 철민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었어요. 포장된 길이 나왔습니다. 차가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몽골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멈추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고 엎드리고 기어 다녔는데 여기서는 그냥 걸어도 됐어요. 길 위에 서 있어도 아무도 안 잡아갔어요. 그게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함정인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인 거구나.
길을 걸어도 되는 게 보통인 거구나. 울란바토르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최 선생이 연결해준 몽골 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해서 남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건물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여기까지 온 다리가 마지막 몇 걸음을 안 떼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금속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두만강 얼음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잡아도 되는 차가움이었어요.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남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말했어요. 한철수, 함경북도 무산, 쌍둥이 형. 직원이 뭔가를 물었는데 저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물을 갖다 줬어요. 종이컵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종이컵이었어요.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상온의 물이었습니다. 그걸 마시는데 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철민이는 살았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건 2003년 7월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습했습니다. 무산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는데 여기는 축축하고 따뜻했어요. 공항 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어요.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사람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오면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깨끗했습니다. 바닥이 반들반들했어요.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밤에도 밝았어요. 무산에서는 전기가 하루 2시간이었는데 여기는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 밤에 불을 끄지 못했어요. 끄면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면 강이 보이니까.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슈퍼마켓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안에 들어갔는데 저는 멈췄어요. 입구에 서서 멈췄습니다. 물건이 있었어요. 줄줄이, 선반에, 냉장고에, 바닥에까지. 과자가 한 줄이 아니라 통로 하나가 전부 과자였어요. 라면도 그랬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라 수십 종류. 빨간 것, 하얀 것, 검은 것, 고기가 비닐에 쌓여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기 색깔이 너무 선명했어요. 무산에서는 고기를 1년에 2번 봤습니다. 명절에만. 여기는 아무 날이나 살 수 있었어요.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울었습니다. 갑자기요. 냉장고 앞에서 울었어요. 직원이 놀라서 다가왔는데 그 사람은 손을 저으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만큼 있는 게 거기에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옆에 서서 같이 냉장고를 봤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옆에 서서 같이 냉장고를 봤어요. 진열대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가지런하게 줄 서 있는 것들이 전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믿었어요. 꿈 안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밥을 줬습니다. 쌀밥이었어요. 반찬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김치, 생선, 나물. 저는 쌀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키기 전에 멈췄어요. 어머니가 출발 전날 해줬던 그 쌀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그 쌀밥. 여기서는 매일 이게 나왔어요. 매일. 저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반을 남겼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왜 안 먹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서요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이걸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철민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어머니는 그 생각을 하면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매점에서 과자를 봤습니다. 장마당에서 철민이한테 사줬던 중국 과자보다 포장이 깨끗했어요. 형아, 이게 과자야. 했던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사봤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한국어 교육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쓰는데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달랐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었어요. 제가 쓰는 말과 여기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저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했어요. 저는 운동화를 체육화라고 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같은 말인데 달랐어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 세상에 살면 달라지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고시원이었어요. 방이 좁았습니다. 누우면 양쪽 벽에 팔꿈치가 닿았어요. 형광등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기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무산의 천장은 누렇게 바랜 종이를 발랐는데 여기는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그 하얀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돈을 벌어야 한다. 철민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광산에서 곡괭이를 들던 몸이니까 일 자체는 할만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날렸어요.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산에서 철가루를 마시던 것과 비슷했어요. 냄새는 달랐습니다. 철가루는 쇠 냄새였는데 시멘트는 석회 냄새였어요. 다른 나라 다른 가루. 그런데 코에 들어오는 건 똑같이 까끌거렸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고 일한 날에는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어요. 곡괭이를 쥐던 자리와 같은 자리에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그런데 말이 안 통했어요. 현장 사람들이 쓰는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또 일당을 받으면 반을 모았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철민이를 데려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한테 줄 돈, 봉투에 돈을 넣어서 고시원 베개 밑에 뒀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넣는 날도 있었고 20,000원을 넣는 날도 있었어요. 봉투가 두꺼워지는 게 느려서 답답했습니다. 이 속도면 언제 모으나. 그래도 매일 넣었어요. 안 넣는 날은 없었습니다. 철민이한테 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쓸 수 있었어요. 최 선생은 연락이 끊겼어요. 다른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탈북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브로커를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돈을 모으고 사람을 찾고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소식이 왔어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이라고 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병원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무산에서 병원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건 2004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한에 온 지 1년 뒤 저는 그 소식을 고시원 방에서 들었어요. 전화로. 전화기를 잡고 있는 손이 하얘졌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줬어요.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제 외투 단추를 채워주시던 그 손이 떠올랐어요. 갈라진 손, 가라. 그 한마디. 어머니는 저를 보내고 1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철민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몰랐습니다. 2번째 소식, 철민이가 관리소에 들어갔습니다.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앞에서 밤마다 두려워했던 그 길의 끝이었습니다. 보안서에서 교화소로, 교화소에서 관리소로,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들어간 사람 이야기는 밖에서 들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철민이가 그날 밤 잡혀서 조사를 받고 탈북 시도죄로 관리소에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앉아서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아버지는 갱도에서 멈추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산에서 멈추셨습니다. 철민이는 관리소 안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최 선생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왕 아줌마는 연변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저만 여기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저는 아버지 시계를 꺼냈습니다. 4시 25분.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멈췄습니다. 철민이는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죽었다고 하면 울기라도 할 텐데, 살았다고 하면 찾기라도 할 텐데, 모른다는 건 울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동생을 지켜라.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20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테리어 일을 배웠어요. 작은 업체를 차렸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였어요. 모이면 브로커한테 보냈습니다. 철민이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관리소에서 나왔는지, 살아있는지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확인이 안 된다. 더 알아보겠다. 돈만 들어가고 소식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한에서 나이를 먹었어요. 35이 되고 40이 되고 45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철민이가 보였어요. 같은 얼굴이니까 제가 늙으면 철민이도 늙고 있을 거였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주름이 생기고 같은 데가 처지고 저는 면도를 할 때 거울을 오래 보지 못했어요. 거울 속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2023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해 여름에 새로운 브로커와 연결이 됐습니다. 중국 쪽에 통로가 있다고 했어요. 관리소에서 나온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비용은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통화, 전화 한 통, 30초, 500만 원에 30초. 저는 바로 보냈습니다. 30초에 500만 원이 비싼 건지 아닌지 그런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매일 똑같았어요. 아침에 현장에 나가고 저녁에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놓고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했어요. 벨소리를 가장 크게 맞춰놨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알림이 없으면 내려놨습니다. 9시에 다시 봤어요. 없으면 또 내려놨습니다. 10시에 한 번 더. 그게 매일이었어요. 석 달 동안. 30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났습니다. 90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10월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어요. 7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나라 번호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보통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요. 그런데 그날은 받았습니다. 잡음이 들렸어요. 치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숨소리. 저는 여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했어요. 여보세요. 형아. 그 한마디가 들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목소리가 제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같았어요.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철민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뇌가 아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았습니다. 철민아.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동생 이름. 20년 동안 소리내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속으로는 매일 불렀어요. 그런데 소리내서 부른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아, 살아있었구나. 철민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있었구나. 제가 할 말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을 동생이 먼저 했어요. 관리소에 있던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살아있었구나라고 했습니다. 형아, 괜찮아? 동생이 물었어요. 20년 만에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형아, 괜찮아. 제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그 말을 동생이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어요. 숨을 쉬려고 했는데 숨이 걸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제가 소리 없이 전화기를 잡고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은 사람이, 두만강 건널 때도 울지 않은 사람이 전화기를 잡고 울었습니다. 형아, 울지 마. 나 괜찮아. 철민이가 말했어요. 괜찮다고. 관리소에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어요. 데리러 갈게. 그게 제가 한 전부였습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산더미인데 나온 건 그것뿐이었어요. 형아, 어메가 형아 보내고 매일 울었어.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그때 전화가 끊겼습니다. 30초였어요. 세어보지 않았지만 30초였을 겁니다. 아마 그보다 짧았을 수도 있어요. 20년을 기다려서 30초. 저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끊긴 전화기에서 뚜뚜뚜 소리가 났어요. 저는 내리지 못했어요. 내리면 끝이니까. 내리면 다시 20년이 시작되는 것 같았으니까. 한참 뒤에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왜 꺼냈는지 모릅니다. 습관이었어요. 4시 25분.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시간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철민이의 시간은 가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계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세상이 바뀌어 있었어요. 동생이 살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몰랐던 것을 30초 만에 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멈춰 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 저는 고시원 방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3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창밖이 어두웠다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쥔 손이 저려왔습니다. 풀지 못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누우면 철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아, 살아 있었구나. 형아, 괜찮아? 같은 말이 귓속에서 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던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로 덮어 씌워진 거예요. 기억 속 목소리와 전화기 속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기억 속 철민이는 31살이었는데 전화기 속 철민이는 51살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쉬어 있었어요. 관리소에서 20년을 보낸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1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 밑에 주름이 깊었어요. 오른쪽 눈썹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6살 때 언덕에서 굴러서 생긴 흉터. 철민이가 울면서 업고 뛰었던 거울 속에서 그 흉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철민이한테는 이 흉터가 없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이것만 다릅니다. 20년 동안 거울을 볼 때마다 동생이 보였는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동생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보는 거울은 같은 거울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인테리어 현장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집 바닥을 뜯어내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바닥을 뜯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좀 멈추니까요. 점심에 현장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의 밥이었어요. 다들 밥을 빨리 먹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밥을 천천히 먹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밥을 빨리 먹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내일도 밥이 있으니까 빨리 먹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없던 시절이 길었으니까. 일이 끝나고 현장 사장님이 일당을 줬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모아야 한다. 또 모아야 한다. 철민이를 데려오려면. 그런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관리소에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나왔더라도 감시를 받고 있을 거예요. 탈북 시도를 한 사람은 평생 감시 대상입니다. 다시 브로커를 쓴다고 해도 철민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거였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커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철민이 상황을 더 알아봐 달라고 돈을 또 보냈습니다. 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올 때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 중이다. 조금 더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 그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화기를 항상 옆에 뒀어요. 충전기를 2개 샀습니다. 배터리가 꺼질까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뛰었어요. 받으면 보험회사였습니다. 끊고 나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걸 20년 동안 했습니다. 통화 이후에 하나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기다렸어요. 이제는 살아있다는 걸 알고 기다렸습니다. 같은 기다림인데 안에 든 게 달랐어요. 공포가 빠지고 조급함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었어요. 저도 늙고 철민이도 늙고 있었습니다. 30초 통화에서 철민이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메가 형아 보내고 매일 울었어.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어머니가 매일 울었다. 저를 보내고 어머니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틀 뒤에야 부엌에서 혼자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매일 울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칼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산 어딘가에 있겠지요. 가볼 수가 없습니다. 남한에서 무산까지 지도에서 보면 가까운데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명절에 베란다에 나가서 북쪽을 봅니다. 아파트 12층이에요. 북쪽으로 산이 보입니다. 산 너머에 산이 있고 그 너머에 또 산이 있겠지요. 어머니가 거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보면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성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보냈을까? 형이니까. 형이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야 하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이후로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어머니가 저를 고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양보한 건 아닐까? 2024년 봄이었습니다. 통화 이후 반년쯤 지났을 때 브로커를 통해 소식이 하나 더 왔어요. 철민이가 전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짧았어요. 그날 밤 어매한테 내가 먼저 말했다. 형아 보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양보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최 선생이 한 명만 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결정하기 전에 철민이가 먼저 말한 거였습니다. 형아 보내라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저를 보낸 거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가 저를 고른 줄 알았습니다. 형이니까 고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보내준 거였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 제 등을 누르고 일어선 것도 철민이었고 그 전에 어머니한테 형아 보내라고 말한 것도 철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이 저를 살린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이니까 동생을 지켜라. 저는 20년 동안 그 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지키지 못했다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동생이 형을 지킨 거였어요. 3분 늦게 태어난 동생이 3분 먼저 태어난 형을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철민이가 강변에서 준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한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읽은 종이였어요. 너무 많이 펼쳤다 접었다 해서 접힌 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어요. 철민이 글씨. 짧았습니다. 형아, 잘 먹고 살아라. 나는 괜찮다. 3분 차이가 뭐라고. 형아가 형이라서 좋았다. 어릴 때부터 철민이가 입버릇처럼 했던 그 말이었어요. 그때는 억울해서 한 말이었는데 이 종이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아버지 시계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4시 25분에 멈춰 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이 두 개가 제가 가진 전부예요. 아버지한테서 온 것 하나, 동생한테서 온 것 하나. 요즘 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이에요.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 도배하고 바닥 깔고 화장실 고치는 일을 해요. 남한 사람들 집을 고쳐줍니다. 가끔 일을 하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남의 집 거실에 서서 이 집 사람들은 저녁에 여기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겠구나, 밥을 먹겠구나 생각합니다. 가족이 둘러앉아서요.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집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아이 둘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도배를 합니다. 사진을 떼었다가 다시 붙여요. 조심히. 남의 가족 사진인데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남한에서 결혼을 했어요. 2010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한 사람이에요. 제 사정을 알고도 괜찮다고 해준 사람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2011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14살이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동생 지켜라라고 했던 그 나이입니다. 아들이 가끔 제 말을 따라해요. 제가 빨리 해라를 빨래해라로 발음한다고 놀립니다. 아들이 함경도 억양을 흉내내면서 아버지, 빨래해라가 뭐야, 빨리 해라지 하고 웃어요. 저도 웃습니다. 발음이 안 고쳐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20년을 살아도 혀는 무산해 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아직 시계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철민이 종이도요. 아들이 좀 더 크면 보여주려고요. 내 삼촌 이야기라고. 같은 얼굴을 가진 삼촌이 있다고. 아직은 아이가 어려요. 이해할 수 있을 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그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아들이 크면 시계의 태엽을 감아볼까. 아버지가 매일 감던 태엽을 손자가 감는 거예요. 오래 멈춰 있었으니까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가면 좋겠어요. 다시 째깍거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가도 괜찮아요. 멈춰 있어도 시계는 시계니까요. 가끔 아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왜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둬? 저는 습관이야 라고 합니다. 아빠, 왜 밥을 그렇게 천천히 먹어? 저는 원래 그래라고 합니다. 아들은 더 안 물어요.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더 말하기 싫은 걸 알면 안 물어요. 하나원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형이라고 불렀어요. 저보다 5살 위 함경남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아내,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는 처음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박형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를 거기 두고 온 거였습니다. 다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가 아니었어요. 남한에 와서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건너오는 게 끝이 아니라 건너온 다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요. 포장마차에서요. 만나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났던 박형은 지금도 가끔 연락이 돼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만납니다. 포장마차에서요. 만나면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앉아 있어요. 저도 그냥 앉아 있습니다. 둘이 말없이 소주를 마셔요. 가끔 박형이 철수 씨, 잘 살고 있지? 라고 물어요. 저는 네, 형은요? 라고 합니다. 박형은 대답 안 하고 소주를 마셔요. 그게 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왕 아줌마 소식은 끊겼습니다. 연변에 계신 건지, 살아 계신 건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아줌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대문 나서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매년 3월이 되면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왕 아줌마가 해줬던 그 찌개예요. 맛이 같지는 않아요. 된장이 다르니까. 그래도 끓입니다. 아내가 왜 3월마다 된장찌개를 끓여?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다 말하지 못했어요. 왕 아줌마가 밤마다 대문을 3번 확인했던 거 나중에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의 아들도 숨어 있다가 잡혔을 거예요. 그때도 대문 너머로 발소리가 왔을 겁니다. 아줌마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래서 3번씩 확인한 거였습니다. 아들한테 하지 못한 것을 저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줌마, 살았습니다. 아줌마가 숨겨주고 밥 먹여줘서 살았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최 선생도 소식이 없습니다. 2003년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두만강 얼음 위에서 제 팔을 잡고 지금이라고 한 그 한마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동생 옆에서 같이 잡혔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늘 옆에 있어요. 충전기도 2개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직도 심장이 뜁니다. 대부분은 광고예요. 그래도 받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되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철민이를 데려올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20년 동안 못했으니까. 30초 통화 한 번이 전부니까. 그래도 멈추지 않으려고요. 아버지 시계는 멈췄지만 저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아무도 철민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형제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강변에 나갑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어요. 두만강과는 다릅니다. 넓고 다리에 불이 켜져 있고 유람선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서 치킨을 먹고 웃고 자전거를 타요. 저는 그 사이에 앉아서 강물을 봅니다. 물이 흘러갑니다. 어디에서 온 물인지 모릅니다. 두만강 물도 어딘가로 흘러갈 거예요. 한강 물도 흘러갑니다. 다른 강인데 물은 다 어딘가로 흘러가요. 멈추지 않고. 2003년 3월 두만강 얼음 위에서 동생이 일어섰습니다. 같은 키, 같은 어깨. 저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어두워서 표정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웃은 것 같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동생은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반대쪽으로. 그 뒷모습이 아직 보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보여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수없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목소리로 한 문장씩 따라가는 일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는 발소리, 트럭 짐칸에서 숨을 죽이던 밤, 사막을 기어서 지나던 새벽, 20년 만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 그 장면들을 문장으로 옮기는 동안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지나온 하루하루였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사연은 청취자분들의 귀에 닿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를 짧게 쪼개고 쉼표 하나에도 호흡을 담으려 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분들이 옆자리에 누군가 앉아 조용히 들려주는 것처럼 느끼시길 바랬습니다. 무겁고 아픈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었을 때 따뜻한 것이 남는 사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낯선 땅에서 내민 손, 이 안에 담긴 진심이 시청자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